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전면부에서는 직선보다는 곡선, 그리고 탄탄하고 평평한 평면보다는 곡면을 통한 근육질 바디라인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줄로 구성된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다른 라인업과 디자인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안쪽에 렌즈가 여러 개 작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웰컴 세레머니는 앞뒤 모두 굉장히 화려한 편이고요. 퍼들램프도 근사하게 들어오면서 도어 캐치는 앞뒤 모두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풋램프는 아주 적극적인 편이고요.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쪽에도 적극적이고 가운데 크러쉬 패드 쪽에도 아주 적극적인 편입니다. 입체감만 조금 더 살려주면은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뒤쪽의 조명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시원함 그리고 따뜻한 느낌,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뒷좌석의 승객이 차 안에서 좀 포근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 매트릭스인데요. 멀티 렌즈 어레이 MLA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쿼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던 IFS랑 비교를 했을 때에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IFS에서는 모듈이 4개였는데 지금 이 MLA 방식은 모듈이 6개입니다. 그래서 상향을 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국산차 중에서 헤드램프의 광원의 폭과 직진성은 가장 뛰어납니다. 헤드램프는 특히 야간에 주행을 해보면 기존의 차량들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MLA라고 하죠. 멀티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빛을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확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어서 지금처럼 상향의 변동도 아주 뚜렷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고요. 3차선 도로에서 지금 제가 중앙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선행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마주오고 있는 차량의 광량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만 아주 정확하게 하향을 비춰주는 것처럼 많은 LED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멸시켰다 점등시켰다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의 변환을 아주 부드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가운데로 갔을 때 1차선 끝부분하고 3차선 끝부분 넘어서까지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광원의 폭 아주 좋고요. 직진성은 체감상 한 300m에서 400m 정도까지는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일단 이 차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방향지시등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펜더에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거슬리는 잔상은 없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쪽에 나와서 보더라도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어느 것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차량의 헤드램프가 얼마나 밝은지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가 길긴 길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시퀀셜 타입은 아니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LED 있지 않았습니다. V6 3.5L 터보 GDI 기반의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415마력, 토크는 56.0kg/S입니다.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고요.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의 존재감은 아무래도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뒤쪽 문이 1m를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m가 넘고 3m를 훌쩍 넘어버리는 휠 베이스도 휠 베이스지만 뒷문 크기가 압도적이죠. 휠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른데요. 앞쪽은 245, 4520이고 뒤쪽은 275, 40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 기기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다만 크롬 라인을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 두께나 반딱반딱한 느낌이 이 부분만 보면 과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 등은 생략되어 있고요. 팬더 쪽에 두 줄로 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은 헤드램프에서 연결되는 일체감도 고려를 해뒀고요. 팬더 디자인이 특이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본넷이 하나로 한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들은 팬더하고 본넷이 나눠져서 팬더가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별도의 팬더가 필요 없이 본넷이 팬더까지 침범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죠. 후륜 기반 롱힐 베이스 모델인데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라인들을 보면 곡선 위주로 앞쪽에서는 이어오다가 뒤쪽에서는 직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죠. 후면부 디자인을 두고 너무 날카롭다, 차 급에 안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없이 과감하고 날렵한 느낌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적인 컨셉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퓨저는 컬러를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으면서 과한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고요. 머플러는 보통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이 일반적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요. 제네시스 G90 롱힐 베이스 모델에서는 직관형으로 듀얼 타입 뽑아줬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위쪽에 작은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속도도 괜찮고 소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제 트렁크 공간 자체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라고 하면은 공간 뽑기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한 브랜드인데요. 그런 브랜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공간이긴 합니다. 아마 방음이라든가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에 보시면 패키징 같은 것도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측면에 살짝 공간을 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레버도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위쪽에 걸어두면은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패키징 꼼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썼고요. 펑크 수리 킷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공구 같은 것들도 아주 촘촘하게 잘 배치시켜 놨습니다. 위쪽에 수동으로 작동을 할 때 이 손잡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뒤쪽에서 탈출할 때 이 레버 잡아당기면은 사용할 수가 있죠. 버튼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있는 버튼 닫아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땐 빨랐는데 내려올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스마트 키는 GV60 이후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많이 이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원납 기능은 앞쪽에도 음각,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도어가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서 열었을 때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도어 두께도 두툼한 편입니다. 안쪽에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버튼 누르면 전동도 작동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있거나 수동으로 개폐를 할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들어 올리면 되는 방식입니다. 살짝 눌러볼까요? 한번 닫고 꾹 당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묵직하고 안쪽은 지금 블랙 원톤에다가 포인트를 밝은 그레이로 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구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좋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분명하게 눈에 띌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고요. 이런 재질이나 패턴 같은 것들 아이디어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 채택해 주고 있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 맨 앞쪽에 있고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석을 선택을 하고 이 메인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조석 시트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 동글동글한 느낌도 GV60에는 잘 어울렸는데 G90 정도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맥포켓은 크기나 각도 같은 거 조금 더 넓고 깊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스피커 커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제네시스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스위치가 굉장히 복잡한데 에르고 모션 시트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시트 가장 편합니다. 물론 뭐 상위 플래그십 차량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착자감 굉장히 좋고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감이 낮은 편입니다. 헤드레스트 크기 적절하고요. 쿠션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도 이렇게 보시면 낮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실 거고요. 직선 중심이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잘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매트도, 순정 매트도 굉장히 두툼하죠. 별도로 매트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고무나 금속을 혼합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차량이 본격적인 스포티한 느낌을 내야 되는 차량이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 장착되어 있고 퓨즈박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앤고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지금 약간 타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GV60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는데 G90 정도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 4A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냥 쭉 뻗어나가는 패널을 큼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을 잡고 보면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것 같지 않고 저는 아이디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부분이고요. 스티어링은 투스포크 타입인데 이게 또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에서는 참 디자인을 잘 마무리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깊이 있게 파여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먼지가 좀 많이 쌓인다라고 약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디자인의 참신한 독창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센터 터널 상단에도 전동도 스위치가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닫는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딱 누르면 이렇게 닫아주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V6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클러스터는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은 스티어링이 딱 가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디자인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실제 바깥쪽의 화면을 굉장히 해상도 높게 보여주면서 그 위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이렇게 얹어주니까 정말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그 밖의 기능들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서도 많이 보던 메뉴들이라서 익숙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증강현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훨씬 더 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도 이 그래픽적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 적절하고 폰트라든가 이 진하기 같은 것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할 때도 적극적인 편이라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가운데의 에어백 부분은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아주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문이 많이 만지는 부분인데 지문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패들 시프트도 준비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메인 패널 자체도 위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보기에 이렇게 부담이 없고요. 큼직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상으로 차를 놓고 이렇게 주변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참 좋죠.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이나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실제 차량의 컬러를 아주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해줬는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마음에 쏙 듭니다. 카메라의 해상도도 야간에 사용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측면에 히트 컨트롤러를 지금 손 대고 있는데, 손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만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위쪽을 만지면 헤드레스트, 아래쪽을 만지면 안장 쪽을 만지고 있다는 걸 딱딱딱딱 보여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사지 모드는 전신 에너자이징 모드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제대로예요. 요거는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4인승인데요. 조수석은 안 돼요. 조수석은 안 되고 운전석, 그 다음에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맵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커넥티드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길찾기라든가 여러가지 부가적인 다양한 연계 정보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데 보시면은 직선을 좀 강조하고 있고 여백의미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느낌 좋고요. 아래쪽에도 공조장치는 직관적이고 화면 그대로 보이면서 여기서 터치 가능하거든요. 터치도 가능하고 양쪽에 토글 스위치라든가 이 푸시 타입 버튼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블랙 하이그로스를 좀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테두리 부분에 라운드 처리한 거는 조금 잘 이 차량 급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커버 고급스럽고요. 역시 위쪽도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이 다이얼 방식인데 아래에서 N까지 한 번에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파킹은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홀도 바로 뒤에 있고요. 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 어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닫는 거, 전동 도어 닫는 것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NFC 기능 포함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딱 거치시키면 되고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거치시키고 요 뒤쪽으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여기죠. 이렇게 누르면 양문형으로 센터 터널 암레스트가 열리고 여기에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USB-C 타입으로 입력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이런 끝부분의 마무리도 신경 참 많이 썼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안쪽에 공간 적절합니다. 카펫 같은 재질로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트위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저런 부분들도 실내의 고급감을 한층 더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위쪽은 지금 보시면은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거울 크기 큼직해서 좋고 LED 조명 연동도 깔끔합니다. 클릭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맵등은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 컨트롤 가능하고요. SOS 콜도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은 아웃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이 글라스가 열리고요. 뒤쪽은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유리 면적이 좋은 편이죠. 안쪽의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도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가 1m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열리고요. 각도도 넓어서 타고 내릴 때 정말 편안합니다. 공간 정말 편안하고 넓고 안락하고 한 번 앉으면 내리기 싫을 정도로 공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측면에 이 선쉐이드 같은 거는 전동으로 다 작동을 하고요. 이 뒤쪽까지도 꼼꼼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유리는 큼직한데 끝까지 다 내려가기 때문에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언뜻 보면은 웬만한 차량 앞쪽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트 컨트롤이 다양하게 가능하고 레스트 기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트를 원터치로 편안한 자세로 무중력 자세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장거리 주행할 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본래 자세로 원터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렇게 커버가 열리나요? 열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은 열리네요. 누르면 열리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에도 수납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고 윈도우 컨트롤 버튼이 2개인데요. 요걸 한 번 더 이렇게 잡아당기면 전동으로 이너 커튼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렸다 접었다 할 수 있죠. 아래쪽에 전동 스위치는 앞쪽하고 같은 구성인데요. 요거 누르면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개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포켓 충분히 배려가 돼 있고 이 발공간 보세요. 정말 넓죠. 이 차는 5인승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깝고 뒤쪽은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는 독립 시트가 돼 있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는 패턴 같은 것들도 좋고요. 발받침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스웨이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보조 쿠션이죠. 정말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시트 자체 안장 이 두께 보시면은 쿠션감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고요. 시트 컨트롤은 헤드레스트부터 이 발 안장 그리고 아래쪽에
길이 조절하는 부분까지, 발받침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컨트롤이 됩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깊이 있게 파여 있고요. 컵홀더 2개, 넉넉한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은 터치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공조장치는 물론이고 시트의 마사지 기능, 그리고 이너 커튼 같은 거 전동으로 다 컨트롤이 됩니다. 위쪽까지도, 그러니까 위에 썬루프 쪽, 그 다음에 유리 쪽도 컨트롤 가능하고요. 조명도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컨트롤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차량 앞쪽 기능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메인 컨트롤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고, 더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이 화면을 보고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타고 내릴 때도 너무 편안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 어두운 쪽에서 볼게요. 앞쪽에 메인 컨트롤러 구성하고 인포테인먼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코닉하게 나와 있고, 화면의 크기 때문에 앞쪽에 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능씩 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뭐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골프나 부동산 정보 같은 것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 사용하기 편리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뒤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UV 기능이 있어서 소독 기능도 사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입력 충전 있고요.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뒤쪽에 있네요. 여기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열리는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 깊이가 꽤 돼요.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이 커서 크게 뭐 거슬리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또 이 쿼터 글라스도 마련을 해줘서 가뜩이나 공간이 좋은데 조금 더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인 시트는 이쪽인데요. 여기 레스트 기능 한번 눌러볼까요? 앞쪽 시트가 앞쪽으로 쭉 밀리면서 뒤쪽이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자세에 앉으면은 정말 내리기 싫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그리고 발받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까지 내려보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들리는 이 발받침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레스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앞쪽으로 완전히 밀게 되면은 조석 시트 등받이가 이렇게 접히게 되고요. 접히고 난 다음에 발받침이 이렇게 쭉 펴지는 그런 방식이죠. 작동하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발받침하고 앞쪽에 있는 발받침이 이렇게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세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공간 좋죠? 에어벤트는 중앙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측면 기둥에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이렇게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요. 뒷좌석의 거울도 근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ED로 조명 연동되어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도 스피커가 있지만 이쪽에도 스피커가 배려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앞쪽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G90 일반 그 쇼틸 베이스 기본 세단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뒤로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공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G90의 디자인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G90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찾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살짝 감돌기는 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차량이 길다 보니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유턴을 한번 해볼 텐데요. 유턴을 했을 때에 후륜 조향이 같이 진행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차선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면 3차선까지 안 가요. 2차선 조금 오버되는 정도에서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주행할 때 이 길이감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만은 좁은 골목길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좀 전처럼 유턴을 할 때 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정말 매끄러운데요. 차가 휠베이스가 3m 20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길다 보니까 앞에서 넘고 나면 조금 일반 차량들보다는 많이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이색적으로 다가왔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방지턱이라든가 넓은 방지턱, 좁은 방지턱 모두 다 적절하게 아주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넘을 때에도 부드럽고 매끄럽고요. 또 뒤에 이렇게 넘고 나서의 끝 마무리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휠베이스 모델은 확실히 이 뒷자리에 앉아야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세단 모델도, 스탠다드 모델도 뒷좌석이 굉장히 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전동 시트도 지원을 해주고 시트 자체가 두툼하고 자세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몸을 받쳐주고 장거리 여행에서 피로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마사지 기능도 좋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 등받이 뒤쪽에서 발판이 나오고 또 안장 아랫부분에서 다리 받침이 올라오니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다리를 쭉 뻗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세단하고는 어떤 게 더 좋아요? 뭐 어떻게 달라요? 라는 의미는 별로 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이 많이 다른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8.2km고요. 도심에서는 7.1, 고속도로에서는 10.0인가 10km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는 약 6.1에서 6.7 그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7km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3에서 14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고 지금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살짝 높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조금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자 자체가 크고 실내에서 뒤에 앉았을 때 앞에를 그렇게 뭐 봐야 되겠다, SUV들처럼 그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뒷좌석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낮게 가져갔으면 VIP가 앉아서 훨씬 더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시트 포지션보다는 뒷좌석 안장 부분이 조금 더 낮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도심주행에서의 정숙성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잔진동 같은 것들도 아주 잘 걸러주는데요. 에어 서스펜션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고속 주행을 할 때는 다소 아쉬운 몸놀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차를 가지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이나 본격적인 와인딩을 타실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고속 주행가 할 때의 그 안정감 같은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심 주행에서는 전혀 서스펜션의 아쉬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숙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시종일관 꾸준히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안락한 느낌의 승차감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셰시 강성도 받쳐주면서 서스펜션도 충분히 따라주고 있고요. 거기에 H트랙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그립을 확보해주고 또 후륜 조향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너링에서 특히 이제 직선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안정감이지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좋았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브레이크는 세팅이 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담력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은 처음 이 차를 타시면 브레이크에 약간 좀 이질감 같은 거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VIP를 고려한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세팅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앞좌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뒷좌석 측면 창문의 선쉐이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앞좌석에서 컨트롤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뒷유리 전동 롤스크린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쪽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뒤쪽에서도 유리 면적이 제법 있는 편이고요. 오픈은 안 됩니다만 이너 커튼을 이렇게 전동으로 각각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선쉐이드나 커튼 같은 것들, 롤스크린 같은 것들을 다 작동을 시키면 꽤 안락한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외관 리뷰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좌석하고 뒷좌석, 그러니까 앞유리하고 뒷유리하고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틴팅 자체가 농도 자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이 뒷좌석의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산 플래그십 세단의 롱휠 베이스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국내 도로 여건에서 특히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이 조금 더 장점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걸러줬던 것 같고요. 약간은 부드러운 세팅이면서도 쫀득한 느낌이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아주 정확한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초고속 주행이라든가 이 차량을 좀 한계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성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유럽산 플래그십 모델들이 우위를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오래 만들었고 그동안에 숙성된 노하우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나왔던 국내에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었던 롱휠 베이스 모델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균형감,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할 때의 이 주행 질감이나 파워트레인의 작동,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의 승차감만큼은 저는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시승 차량은 블랙 원톤이긴 합니다만은 글쎄 어차피 기사를 두고 관리하는 차량이다라고 하면 밝은 베이지 톤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분위기 좋거든요. 그리고 실내가 가뜩이나 넓은데 밝은색 베이지 톤으로 딱 이렇게 꾸며져 있는 차량을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넓은 실내,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나 이 정차 중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정차 중에 간헐적으로 이 떨림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시승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G90 롱휠 베이스 차량들이 다 그런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서는 간헐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전장이 5.4m가 넘고 휠 베이스만 3.2m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큽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의 느낌도 참 넓다라는 느낌 계속해서 받게 되고요. 반면에 뒤쪽에서 조향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 길이감에 있어서 조작할 때 부담감 같은 것들, 좀 이렇게 회두성이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롱휠 베이스 모델이면서도 후륜 기반의 이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풀타임 자륜구동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차체가 길면 고속으로 항속 주행을 할 때 약간 불안감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앞뒤 모두 그립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고 있어서 꾸준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CC의 강성 같은 것들도 좀 단단하다라고 느낌이 오고요. 치밀한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멀티링크 구성의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해주고 있는데요. 코너링 같은 거 조금 급하게 가지고 가봐도 앞좌석뿐만 아니고 의외로 뒷좌석에서도 안정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솔링 같은 것들을 잘 잡아줬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아마 전륜도 전륜이지 R타입 MDPS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은 뒤쪽에 조향이 같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승차감이나 안정감에서 조금 더 일반 세단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편한 차량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실에 있는 것 같다, 집안에서 거실에, 응접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의 조수석 뒷자리는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보더라도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이 쫀득한 스티어링의 반응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직하고 날카롭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면서 의외로 라인을 아주 정직하게 잘 읽고 코너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완성도도 기존의 국산 차량은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좌석 이 등받이 뒤쪽에서 발판 연결되는 부분 하고요. 뒷좌석 안장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발 받침대가 연결이 이렇게 돼서 각도가 자연스러운 편이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유럽 브랜드의 다른 차량은 그 치과에 가면 있는, 치료받을 때 앉는 그 의자같이 안장하고 발 받침하고의 파티션이 없더라고요. 파티 라인이 없고 그냥 쭉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일체감이 있고 보기는
좋긴 합니다만은 앉아봤을 때 그런 시트하고 지금 제네시스 G90에 있는 이렇게 이 전통적으로 파팅 라인이 보이는 분리가 돼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발받침대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이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둘 다 편한 것 같아요. 발을 뻗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편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 내비게이션 메인 화면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 HUD까지 모두 다 간단하게라도 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나 길찾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길찾기에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급하게 가져가더라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쏠린다는 느낌이 일반 세단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무게 배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차량의 이 셰시의 크기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좌석에서 앞으로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제어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에코가 있고요. 컴포트, 스포츠. 컴포트하고 에코는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고요. 스포츠랑 에코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셰퍼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면 셰퍼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사가 운전을 할 때의 모드인데 반응 속도를 조금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늦춰줍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은 VIP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까지 활성화시키면 뒷좌석에 앉아서도 나름 또 괜찮은 조금은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까지는 아닙니다만 재미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이 롱휠베이스 세단이라고 해서 조용하고 편안하고 리무진 모델이라고 해서 너무 좀 자제한 소극적인 모습의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컬러 선택도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시킬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국산 차량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를 활성화시킨 상태인데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회전 질감이 좋은 엔진인데 그에 반해서 너무 방음이 좋아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것들도 적극적인 편이라서 그냥 멍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사운드 제너레이터 강하게로 해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좀 전처럼 뒷좌석에 앉아서도 나름 기분 좋은 사운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2를 채택해주고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뿐만 아니고 차선 변경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조건이 기존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앞쪽이나 뒤쪽의 차량의 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만 되면 충분히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었고요. 차선 변경은 2가지인데 완전히 이 방향지시등을 끝까지 내려가지고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지그시 눌러주면 깜빡깜빡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 변경이 끝나면 자동으로 방향지시등을 꺼주는 이런 2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분명 4인용인데요. 글쎄요, 이 차는 실제 이동은 2명 또는 3명이 가장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VIP를 위한 공간 확보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VIP를 위한 조수석 뒷좌석 그리고 운전석 뒷좌석 정도의 사람이 앉아서 실제로는 2인승 또는 3인승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기는 한데 한번 해볼까요?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은 조건이 맞으면 다시 해볼게요. 핸들을 잡고 지그시 눌러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됩니다. 지금 방향지시는 계속 켜 있고요. 변경이 끝나고 나면 꺼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O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다양한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지금 청음할 때는 서라운드 모드를 사용을 해서 청음을 해봤는데요. 일반 모드,
심포니 홀 모드, 그리고 서라운드 모드, 홈 오디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간의 모드 간의 편차도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홈 오디오랑 서라운드 모드를 많이 들었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음역의 이 개성도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뭉개지지 않고 각 음역대를 아주 생생하게 잘 재생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저음대의 탄탄한 느낌도 좋고요.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맛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잔진동도 아주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확실히 일반 서스펜션과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음 부분은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고요.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측면에서 들리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시속 120에서 130, 거의 한 150km 이상 올라가야지 A필러 쪽에서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속 100에서 130km대에서는 옆사람 그리고 뒷사람과의 대화도 목에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내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V6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은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토크밴드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서 좀 플랫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터보렉 같은 것들도 글쎄요, 이 정도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수동으로 8단 고정을 했을 때의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14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소음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로 놓고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연비에 최대한 신경을 썼을 때 제가 확인한 최대 연비는 14.8km까지 받습니다.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3.5L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 2차 공차 중량이 2.2톤이 아마 넘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에서 연비는 저는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장점이나 경쟁력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연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앞쪽의 시야 같은 것들도 아주 좋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도어 쪽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깃발 형태로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 창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시야 확보나 개방감 같은 것들도 역시 좋은 편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생각보다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약간의 터보렉 같은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그립을 가져가면서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토크밴드가 쭉 상향하는 듯한 느낌이 이런 큰 차량에서도 나름 또 경쾌한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쉽게 피로도를 느끼거나 사뭇 다른 반응들은 보여지지 않았고요. 확실히 좀 안정감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큰 진동 같은 것들이나 잔진동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에어 서스펜션은 차량의 높이를 세 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했을 때에,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 낮은 서스펜션 세팅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에서 높음까지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정차 시에 낮음으로 낮출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 높낮이 조절도 조절이지만 서스펜션의 강도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모드마다 대응을 해주고 있고, 노면을 충분히 고려한 세팅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가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장단점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연비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크기, 무게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의 연비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마케팅 컨셉이기는 한데 영앤리치, 그런 컨셉에 아주 잘 맞는 디자인이고, 전에 없던 느낌, 좀 참신하고 새로운 듯한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도 더 이상 이제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스탠다드 모델을 살 수 있는 돈,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예산에서 롱휠 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쟁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의 이 감성 품질들,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의 배치,
입자감이라든가 전방 시야 이런 부분들 모든 면에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한 번쯤은 갖고 싶다,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그런 소비자한테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일단 제네시스 GV60에서 느꼈던 그 디자인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위 모델이나 다른 제네시스의 다른 라인업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를 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차량을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 아니면 초고속 주행을 할 때는 뭔가 모르게 한 1%도 아니에요. 한 0.5% 정도? 뭔가 살짝 아쉬운 듯한 느낌? 살짝 불안한 그런 느낌들을 순간순간 받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보완된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세단,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단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